워싱턴과 예루살렘 사이의 모든 의견 불일치에 전문가들이 집착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들은 더 큰 이야기를 놓치고 있거나 일부러 묻어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이스라엘 방위 기술 협력 이니셔티브라고 불리며 섹션 224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이름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섹션 224. 이것이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의회가 앞으로 2주 안에 섹션 224를 법으로 통과시킨다면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 역사상 적어도 지난 50년 동안 가장 중대한 발전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균열이 커지는 걸 목격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미국의 가장 전략적인 기술 파트너 중 하나로 발전하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이번 트루스트 에피소드에서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흥미로운 게스트를 모시고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수년 동안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의 근간은 유명한 양해각서, 즉 MOU에 기반해 왔습니다. 이 MOU는 매년 약 38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이스라엘에 제공합니다. 이제 그 체계는 우리가 이 팟캐스트에서 논의했듯이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의 양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더 이상 10년 전의 나라가 아닙니다. 군사력은 더 이상 전차와 전투기, 항공모함만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군사력은 인공지능, 자율 시스템, 사이버 역량, 전자전, 첨단 제조 기술, 그리고 적보다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분야에서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방위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사일 방어 체계 발전을 선도했고 사이버 역량을 선도했으며 정보 융합, 드론 기술, 그리고 전장 적응력에서도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3년간의 전쟁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사실상 현대전의 세계적인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이란의 대리 세력들, 심지어 이란 자체와도 맞서 싸워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얻어진 교훈들은 이제 전 세계 군대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224조는 그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는 단순히 원조를 제공하는 대신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협력을 다른 어떤 나라와도 맺지 않은 방식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틀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원금을 더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시스템을 함께 제조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미래의 전쟁에 함께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동시에 미국은 점점 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21세기의 결정적인 경쟁이 군사적인 것만큼이나 기술적인 경쟁이 될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은 그 구도에 독보적인 요소를 더합니다. 이스라엘은 혁신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적응력을 지녔으며 어떤 서방 강대국도 따라올 수 없는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이디어를 놀라운 속도로 실제 작전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질문으로 이끕니다. 섹션 224가 단순한 또 다른 당위 협력 협정일 뿐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미 이스라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 것인가요? 즉 원조를 넘어 진정한 전략적 기술 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역사가들은 이 순간과 섹션 224를 변화가 시작된 시점으로 볼까요? 이제 이 문제를 풀어 설명해 줄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기술자이자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께 해설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찬 다비드 푹스입니다. 니찬은 국가안보전략가이자 아르가만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입니다. 니찬은 수년간 전쟁의 미래, 군사기술, 에너지 안보,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진화하는 전략적 관계를 연구해왔습니다. 마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저는 니찬에게 전화합니다. 그는 군사력,
경제, 기술, 지정학이 어떻게 융합되어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세상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려 깊고 미래지향적인 목소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니차는 또한 히브리어로 진행되는 놀라운 팟캐스트 하미슈아크 하가돌의 창립자이자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를 이해하신다면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정학 팟캐스트입니다. 2016년에 시작된 이후로 니차는 이 팟캐스트를 전략적 분석을 위한 선도적인 플랫폼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청취자들, 저를 포함해서 강대국 경쟁과 국방혁신에서 에너지 시장, 공급망, 국가 안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사건을 이끄는 더 깊은 힘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니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섹션 224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큰 화제를 낳고 있나요? 섹션 224는 국방장관에게 의회로부터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방위 협력을 기술 분야에서 촉진하고 가속화하며 동기화하라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장관이 이러한 활동을 위한 특별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에게 우선적으로 방위 협력을 위한 규제 인프라를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양자 기술, 자율 시스템, 드론 대응 기술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라고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에게 현재 또는 미래의 미국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 이스라엘 기술을 찾아보라고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국방장관이 해당 조항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매년 의회는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기술 협력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기술 협력이란 기술 연구 단계의 아이디어부터 산업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즉,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무기 체계의 전체 가치 사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함께 일하게 됩니다. 주요하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섹션의 주요 항목 중 하나는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정보 이전을 가속화하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함께 시제품을 만들고 현장에서 함께 테스트하며 실제 실사격 테스트는 물론이고 마지막에는 방위 산업 기반의 통합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히 법제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이 조항은 그 점을 매우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드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펜타곤이나 국방부 또는 지금은 전쟁부라고 불리는 곳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전담 업무인 사람이 있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협력, 기술 협력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협력을 허용하는 시스템, 더 정확히 말하면 규제 시스템이 존재한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경우마다 해당 기술이나 협력 채널에만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기술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임무인 사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부터 이 법이 제정되는 순간부터 2030년까지 국방장관이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만약 우리가 부디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더 적대적인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국방부가 의회로부터 받은 명령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전히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적대적인 대통령을 맞이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것이 의회에서 통제되고 실제로 법으로 제정된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런 종류의 협력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맞아요. 224조는 2027년 국방수권법의 일부입니다. 2027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의 일부이고 의회가 국방부에 제공하는 자금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명령이고 의회가 감독할 것이며 백악관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2028년 말까지 가능한 한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우선 그 활동들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늦추려고 한다면 의회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이스라엘 기술을 미래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적대적인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위협하거나 해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하는지 미국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들었으면 합니다. 현재 좌파와 극우 일부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주장 중 하나는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미국이 이스라엘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원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10년 전쯤에도 이미 이스라엘이 미국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를 줄이고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까?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미국 무기를 구매하도록 달러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기술 프로그램에 함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미 이스라엘 방위 협력이 전환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런 규제 인프라가 갖춰지고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현재의 방위 협력을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양국이 모두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 공동 개발로 발전시키거나 전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야기하기 전에 이자크 꼭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건 당신의 팟캐스트 The Big Game, The Great Game을 들으며 생긴 질문이에요. 224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 주 당신의 에스프레소에서 그 주제를 깊이 다루셨더군요. 그건 당신이 특정 주제에 답하는 코너 이름이기도 하죠. 저는 온라인에서 찾아보면서도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 존 스펜서가 이걸 언급하는 걸 봤는데 그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모든 신문 일면에 실리지 않을 수 있죠? 제 말은 이건 정말 엄청난 발전입니다. 답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이 조항을 진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걸 안에 넣은 사람은 눈에 띄지 않길 바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조항이 공개됐고 이미 일부 진보 진영에서 바로 그 조항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조항이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언론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좋은 소식이 대중에게 퍼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정말로. 낙관적이어야 한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국민들은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낙관적인 국민 중 하나로 꾸준히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언론이 더 낙관적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랬다면 알다시피 우리가 1등이었을 겁니다. 네,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이 미국에 왜 중요한가요? 미국은 현재 중국과 지정학적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중국은 거의 대등한 경쟁자입니다.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 규모, 경제력, 지리적 크기에서 자신과 비슷한 다른 나라와 맞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와도 맞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경쟁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 담당을 맡았던 러시도 씨가 말한 것은 바로 동맹을 통한 규모의 힘입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활용해서 스스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러시도 씨는 매우 뛰어난 인물로 트럼프 행정부도 그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를 모르는 분이 계시면 참고하세요. 네, 러시도 씨는 중국 전문가로 유명합니다. 현재 CFR에서 중국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The Wrong Game이라는 훌륭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중국과 미국 간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경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추천해줬는데 정말 무섭기도 하고 제 세계관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섹션 224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의 규모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전략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들을 바라볼 때 동맹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군사적으로 역량이 있으면서 첨단 기술력을 가진 동맹국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훌륭한 경제력을 가진 경제 동맹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이 가진 군사 경험, 군사 역량, 기술 역량, 그리고 기술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이 섹션 224를 받는가라고 묻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마도 유일하게 관련 있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첫날부터 우리를 직접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우위와 미국 무기 체계의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잠깐 아래로 스크롤 해봅시다. 미국이 손에 넣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뛰어난 정보력과 7개 군대와 싸우며 일부는 미국과 함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과 정말로 처음부터 함께 개발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아마도 첨단 레이저 무기나 지향성 에너지 무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최초로 실전 배치된 시스템인 마겐 아브, 즉 아이언 빔을 배치한 나라입니다. 아이언 빔. 그래서 지향성 에너지 무기, 사이버 보안 분야는 항상 이스라엘이 선도하고 있는 분야이고 이스라엘로부터 항상 배울 수 있는 분야입니다. 현재는 F-35M만 적용되는 첨단 항공전자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하전 및 대지하전 기술, 이것은 이스라엘이 개발해서 가자지구에서 사용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자율 시스템 분야에서도 공동 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재는 선도하고 있지 않지만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양국 모두 공동 노력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창의성과 전장 경험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얻는 셈입니다. 제 말은 보통 이스라엘이 얻는 것은 우리보다 100배나 크거나 훨씬 더 큰 재정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거래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공동 개발을 위한 재정 협력과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비꼬거나 이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올해 6월 실로와흐에 실릴 기사에서 이스라엘이 중국의 패권 가능성에 맞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설립되었고 미국의 패권 아래에서 번영해 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합니다. 우리는 국가적 이익이 있고 공동 자금 지원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의존성을 만들고 미 이스라엘 관계 전체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만드는 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기술 협력으로만 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많은 위협에 맞서 협력하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 공동 작전, 이란에서의 장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관계의 기반은 인구 변화와 정치적 변화로 인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부유한 나라 이스라엘이 여전히 미국 달러를 받아 무기를 구입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미국 달러를 받는 것에서 공동 기술 협력으로 전환함으로써 당신이 하게 될 일은 미 이스라엘 동맹 전체의 기반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동아시아의 해변이나 이란 상공 등 어디에서든 미군 장병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미국의 부담이 되는 존재에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와 지정학적 우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존재로 바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저조차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생각을 정리해봐야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청중들도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려면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라서 이제는 미국이 중국에 비해 질적 군사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략적 이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QME, 즉 질적 군사 우위, 질적 군사적 이점을 이스라엘이 갖도록 보장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미국이 질적 군사 우위를 갖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중국이 북한, 러시아, 그리고 이란과의 협력으로 부상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곧 평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법안이 언제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고 의회가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내일 이 법안에 대한 첫 번째 청문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의 입법 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특히 그 부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부정적인 관심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그 부정적인 영향에 맞서도록 연방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224조를 가능한 한 많은 이스라엘과 미국 지지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조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을 위한 조항입니다. 미국이 가장 유능한 동맹국을 이용해 스스로를 강화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미, 친이스라엘 진영이 224조 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법안을 만드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정한 행동 촉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그들이 224조의 중요성을 반드시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이 질적 군사 우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에 있어 하나의 변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완벽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00% 의존에서 100% 파트너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누가 주도하고 있나요? 대표 인물이나 이 사안에 깊이 관여한 의원이 있나요? 아니면 펜타곤에서 시작된 건가요? 이 일의 시작이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한 것 같습니다. 군사위원회도 맞아요. 네. 정확히 누가 이를 추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총리실과 백악관이 다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해 그래서 아마 행정부도 어느 정도 관여했을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건 놀랄 일이 아니죠. 다시 말하지만 양국 정부는 이미 미국과의 파트너십의 성격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조를 받는 관계에서
서로를 돕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관계로 바꾸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 문제를 아주 훌륭하게 이끌어왔고 아무도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 10년 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와 기타 여러 요인들이 가자지구 작전 중 이스라엘에 가한 모든 제약이 있기 훨씬 전부터 이미 상황을 내다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오바마 정부를 일종의 경고 신호로 여겼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현실이 된 건가요? 이게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양해각서, 질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함께 진행되는 것이고 224조항이 증가함에 따라 군사 지원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게 될까요? 적어도 이스라엘 측에서는 점진적으로 양해각서에 따른 지원이 줄어들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이미 단연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새 양해각서를 맺게 될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측 모두 다음 양해각서가 현재 형태로는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국이 이스라엘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무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에서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공동 자금 조달로 전환해야 합니다. 왜 지금인가요? 제 말은 이 합의의 근원을 10월 7일, 10월 8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이번 합의의 토대를 어느 정도 마련했나요?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나요?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젊은 미국 세대들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파트너십의 미래와 현재 형태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달러를 퍼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힘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는 10월 7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한 한계와 바이든 행정부가 군사 지원을 통해 사용한 미국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전 국가안보회의 관계자였던 잭 설리번이 비공개 회의에서 미 의회 의원들에게 직접 말했다고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지원 반대 투표를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측, 대서양 양쪽,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가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방식이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고 미-이스라엘 동맹을 약화시키며 미국의 이익과 필요를 증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을 받는 것에서 공동사업, 협력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돈을 주는 것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되고 필요하다면 무기 공급자를 더 자유롭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 인식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F-35 전투기를 구매할 때 이스라엘 돈으로 구매하며 이는 미국 지역사회에 자금을 지원하고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술 연구에서의 합작 투자로 얻게 될 모든 이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극단적인 반이스라엘 비평가들이 아닙니다. 미친 듯이 반이스라엘적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정상적으로 보이는 비판들, 예를 들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안보 시스템이 너무 깊게 통합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게 김일상의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국처럼 큰 나라가 실제로 당장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당장 적을 마주하고 있을 때
미국이 재정 지원을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대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또한 우리는 주요 자재와 무기 시스템을 공동 생산하고 있는데 미래 대통령이 지원금을 압박 수단으로 못 쓰니 내 공장에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산하기로 합의한 이 중요한 부품을 더 이상 이스라엘에 판매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옥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 의존성을 무기화하는 건 언제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선 이건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공동 생산을 한다는 건 일부 부품은 미국에서, 일부 부품은 이스라엘에서 생산된다는 뜻이고 양국 모두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 의존성은 제조뿐만 아니라 연구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한 부품 공급을 가지고 압박하기 시작한다면 이스라엘도 미사일 방어 체계나 레이저 무기 공동 개발해서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고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는 어떤 시도도 훨씬 더 복잡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대적인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미국이 군사 물자가 이스라엘로 이동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우선 미국의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계약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로 보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언젠가 독일도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서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가 국방부 가족의 일원으로서 의무화했던 이스라엘과의 협력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스라엘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기술 프로그램에서 협력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이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이 중국과 직접적인 전쟁 위험에 처할 정도의 위험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기술적 우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날이 갈수록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을 겨냥하려고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위험에 빠뜨릴 의지가 있는 미국 대통령이라면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입니까? 아니면 그저 이스라엘을 겨냥하는 일입니까? 흥미롭네요. 정말 훌륭한 분석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다루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부 적대국들에게도 우려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군사적 우위를 갖게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적대국들이나 중동의 다른 국가들 역시 우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프 지역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중동에서 이에 대해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걸프 지역에서는 아랍에미리트와 다른 국가들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심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방위 기술의 공동 개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이 질적으로 우위에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그 우위의 일부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걸프 국가들도 알다시피 그들은 이스라엘이 자신들보다 기술적으로 더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에 대해 그다지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에 제시할 만한 영향력이나 다른 무언가가 없고 이스라엘과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걸프 국가들은 그들의 인적 자원이나 연구 개발이 이스라엘만큼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트럼프 행정부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이 가진 것과 같은 혁신적인 경제와 생태계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강점입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차기 정부, 우리가 언제 선거를 치르든지 간에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첫 번째 기본적인 이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국가 안보가 의존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진 인적 자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인적 우위, 그리고 모든 것은 그것에서 비롯됩니다. 안보는 중요합니다. 국방부 장관도 중요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교육부 장관은 인적 자본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미래 전망에 대해 우리에게 낙관적인 기대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찬 저뿐만 아니라 청중 모두에게도 이 문제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전면에 부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복서가 링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실 수십만 명 앞에서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X에 들어가서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와 좌파가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중에게 이 문제를 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 측과 이스라엘 측 모두에서 진실을 알고 앞으로 나올 가짜뉴스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투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돈을 빼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테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정한 추리스트 청중 전체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니찬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제 청중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를 이해하신다면 하미시학 하가돌, 즉 큰 게임을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니찬, 당신의 영어 실력을 보니 영어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수백만 명의 청취자가 생길 것 같아요. 고마워요, 돈. 언젠가는요. 고마워요 친구, 건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는 또 한 번의 진정한 에피소드였지만 그 어느 때와도 달랐던 에피소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해질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변화시킬 무언가에 대해 미리 알려드린 것이죠. 이 문제는 일부러든 아니면 묻혀서든 무시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지역구의 연방의원에게 편지를 쓰세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224번 법안, 이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를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